조직 내에서는 컴페티션과 코퍼레이션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협력도 있고 경쟁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협력은 없고 경쟁만 있으면 상호수조가 되는 것이고, 경쟁이 없고 협력만 있으면 동아리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결론은 하향평준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약간 스포츠팀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협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건전한 경쟁도 있는 겁니다. HBR 이야기입니다. 리더십 팀이 흔히 겪는 기능장애 유형 3가지를 말해줬어요. 첫 번째가 상호수조고, 두 번째가 동아리고, 세 번째가 하향평준화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죠? 상호수조는 다 서로 물고 뜯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화목한 동아리는 어때요? 자기들끼리만 좋아. 실적은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향평준화는 뭐예요? 경쟁도 안 하고 협력도 안 하고 그냥 다 하향평준화, 병아리들만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첫 번째, 상어수조 이야기입니다. 상어수조는 수족관에 있는 상어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다른 물고기를 굳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먹이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상태에서 상어수조는 어때요? 자기들끼리 물어뜯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뜯어요. 그래서 상어수조 집단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이속만 챙기면서 파괴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회의는 개인적인 목표만 내세우는 전쟁터가 돼요. 미팅을 하면 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해요. 영업부 입장은 이렇고 생산부 입장은 이렇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결정은 솔직한 논의가 아닌 권력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때문에 팀은 합의에 도달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실행하는데 애를 먹게 되는 거죠. 상호 간에 서로 싸우는 거죠. 화목한 동아리예요. 착한 사람들 모여있죠. 복잡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은 회피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정의 의무를 던지는 적극적 논쟁을 하지 않아요. 회의 시간에는 친절한 분위기만 남아서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혁신이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찾지를 못해요. 회의 시간이 되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좋네요. 그거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저것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혁신은 안 일어나. 갈등이 없어요. 그쪽 팀은 그런 거 하세요. 너무 좋네요. 우리 팀은 이런 거 할게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집단은, 상호수족관이나 화목한 동아리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향평준화 집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쪽으로 가요. 왜요?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나가버리는데요. 여기 있다가 내 커리어 깨지겠네? 실력 있는 친구들부터, 눈치 빠른 친구들도 나가버립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집단이 있어서 팀원들은 개별 단위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기술과 동기가 부족하다. 협동심도 거의 없고 자기 분야에만 고립되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 결국 중복된 투자를 하게 되거나 기회를 포착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가로축은 뭐예요? 협력이 있죠. 세로축은 뭐예요? 경쟁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컴페티션과 코퍼레이션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협력도 있고 경쟁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협력은 없고 경쟁만 있으면 상호수조가 되는 것이고, 경쟁이 없고 협력만 있으면 동아리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결론은 하향평준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약간 스포츠팀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협력이 있어야 돼요. 토트넘에서 케인이랑 손흥민이랑 둘이 협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건전한 경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팀과 같은 상황이 가야 되는데, 상어수조나 화목한 동아리나 하향평준화가 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 그 경고 신호가 있단 말이죠. 그 경고 신호를 잘 보셔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봐야 됩니다. 상어수조 집단의 경고 신호들 보면, 첫 번째, 팀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를 CEO와 따로 논의하는 거죠. 전체 같이 있을 때 말해도 되는데 그건 제가 사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상호수조가 되어 있다라는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교적 간단한 의사결정이에요.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싸움 벌어져. 테이블 하나 어디다 놓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인 정책 진행할 때 15% 할까 16% 할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이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기싸움을 벌여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싸움 벌일 만하죠. 그런데 상호수조 집단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 욕하고 공동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회의 시간에 뭐뭐뭐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영업부 입장에서는, 생산부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입장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혼연일체 조직에서는 입장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죠. 조직 전체 관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입장이란 단어가 자꾸 많이 나온다. 그러면 상호수조 집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수조 집단을 스타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체로 갈등을 일으키는 특정 인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물에게 경고를 주고 행동을 바꾸라고 권고해야 돼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팀에서 배제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이 뭐고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에서 배제하는 거 엄청 쉽지 않습니다.
통상 목소리가 큰 사람은 조직 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고 돈 벌어다주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팀에서 배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경영자가 따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야, 지난번에 이렇게 회의할 때 이거 태도나 인격이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미팅할 때 그런 이야기가 너무 조금 세게 들리던데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요런 거 좀 고려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경영자가 만나서 팀에서 배제하기에 앞서서 경고를 준다기보다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피드백을 해 주어서 그 행동이 무엇이 바람직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경영자가 말해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화목한 동아리 집단의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식에 집중하고 문제를 축소해요. 서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회의 시간에 기분 좋은 이야기는 서로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축소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잘 안 봐. 그런 말 잘 안 해. 서로 감정이 상할까 봐. 격렬한 감정 표현의 실종으로 활발한 토론이 부족해지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회의실 밖에서 비공식적인 거래를 하는 겁니다. 회의장 가서 그런 이야기 서로 하지 맙시다.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상호 수족관도 따로 이야기하고 화목한 동아리도 따로 이야기해. 미팅 시간은 공동화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이야기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팀이 화목한 동아리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감지하기 쉽지 않아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갈등을 수반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리더십 팀이 순조롭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서는 문제가 썩고 있죠. 눈에 안 드러날 뿐입니다. 화목한 동아리 집단을 시너지 내는 집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리더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는 뭘까요?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다양한 실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리더가 토론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격려를 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화목한 동아리나 상호 수조가 되면 하향 평준화 집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유해한 성향을 갖게 되고 리더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지를 않게 된단 말입니다. 하향 평준화 조직이 고성과자 조직이 되려면 능력이 부족한 팀원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과업이라면 팀원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팀을 구성할 때는 재능과 스타일이 다르면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즉 설계자, 몽상가, 냉철한 실행자가 적절히 섞여 있어야 팀원들 간의 시너지가 발휘돼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고의 신호를 성공 요인으로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호수조 집단처럼 나타났다. 그렇다면 협력을 좀 강조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화목한 동아리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을 좀 강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팀은 어떤 팀의 형태처럼 되는 거냐면 스포츠팀과 같은 방향성으로 살짝 더 이동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이것을 어떤 신호를 보고 잘 방향성을 잡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성과 좋은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리더십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핵심이 뭐냐?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개발해요. 이거는 정말 귀에 막 피날 정도로 지금 제가 마침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던 조직이에요. 기업이 우리 회사 없어진다고 세상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기업이 모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존재의 근거예요. 근거. 이게 없으면 서로 모일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의 기본적인 대전제. 기업은 대전제가 뭐예요? 뭐 하자고 모였어요. 그 뭐가 뭐냐고요? 비전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고객을 중심에다 놓고 명확한 비전에 기반해서 목적을 개발하는 겁니다. 비전 앤 오브젝티브 반드시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인적 자원을 재설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행동 규범을 확립하는 겁니다. 뭐예요?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을 함께 하는 겁니다. 리더는 임기 동안 추진할 설득력 있는 비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비전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로드맵을 명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 공동의 목적의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리더는 비전과 목적에 맞는 스킬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야 된다. 적합한 사람으로 채워야 되죠. 이때 팀을 채우는 사람들은 공동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배경과 경험, 강점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리더는 팀원들이 과업 중에 생기는 혼란과 헛수고를 피하기 위해서 과업의 목표, 팀 내의 역할,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겁니다. 행동 규범은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리더는 팀이 어떤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코칭이나 롤 모델이나 개인적 피드백과 팀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행동 규범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이 살아남았을 때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우리 회사는 이런 거에 박수를 쳐주고 그런 거는 이게 안 좋아하는구나. 알게 해줘야 돼요.